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하는 추석맞이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스픽스에서 방송하는 이 왁자지껄 보면서 한번 우위를 다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요즘 최고의 핫한 인물이죠. 신인규 변호사부터 자기소개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고요. 또 오늘 또 추석 맞이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입니다. 지금 요즘 아주 그냥 거기에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아이고 바로 꼭 세우고야 말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희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추석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예, 그 추석 이후에는 뭐 제가 늘 이제 강조해드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 변 대표가 맨날 10월 달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10월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1월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달이 더 늦어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변 단골의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또 김종대 의원님. 전운이 감도는 한국 정치에서 마지막 평화의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야. 네, 제가 또 전강기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네요, 그 1, 그러네요. 2차 대전 사이. 네, 전강기. 네, 예. 전강기죠.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마음껏 모든 거 잊으시고 그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시고 네. 또 그래가지고 고수도 좀 치시고 호편지 개편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주 추억이 있는 추석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추석 덕담 중에 제일 이상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 그렇죠, 이상했죠. 네, 김정욱 교수님. 예, 김종욱입니다. 원래는 추석날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싸움 나잖아요. 맨날 정치 얘기하면 네가 많니 맞습니다. 내가 많니. 네. 근데 또 싸움을 붙이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면서 정치 얘기 안 하고 먹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묻어가려는 걸 뻔뻔하게 말하네요. 네. 원래부터 뻔뻔해요. 좀 그래요. 알아요.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번이 좀 그래요? 변질된 것 같아요. 변질이요. NBA 많이 나가더니 망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또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한번 그 오프닝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5명이 지금 모여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덕담 한마디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귀향에 나서는 추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얘기를 대통령께서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특별하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좀 왜 해주시죠. 저를 먼저 그게 제 시킵니까? 맘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참 무게 잡긴 다 틀렸네요. 네. 그런데 지금 포항에 그 아주 재난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추석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지난 코로나로 2년간 지칠 대로 지쳤고 거기에다 물가 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외국에서 전쟁까지 나가지고 위기감도 고조되는데 때마침 태풍이 또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 회복하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럴 때 좀 뭐랄까 어떤 그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국정의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거 좀 준비해 놓을 줄 알았거든. 네. 이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을 것 많고 좀 국정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들여다 볼 것도 많고 그런데 밤을 새셔서 그런지 조금 비실비실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명절이니까 그동안 마음껏 두들겨 팼는데 오늘은 힘내시라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 큰 맘 먹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덕담을 하라 그랬더니 악담을 하시고 마지막에 힘내라. 힘내라. 네, 병 주고 약 주고 하셨군요. 네, 어쨌든 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또 새겨 듣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덕담 이 중에서 가장 덕담할 사람한테 이 바톤이 넘어가야 됩니다. 신윤기 변호사님. 예, 뭐 저는 사실 집권 여당에 제가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추석 때 이렇게 참 풍성하게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참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정치가 지금 많이 실종돼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많이 어려우시지만은 좀 통 크게 좀 많은 것들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도 추석을 맞이해서 좀 그동안 많이 어려움도 많았는데 좀 많이 힘내시는 걸 저도 응원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 사실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좀 앞이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이 드는데, 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이고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과거나 현재보다도 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대승적 정치를 좀 부탁드리면서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이 엄혹하다 보니까 덕담이 아니네요. 네, 우리 변 대표님. 악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네, 너무한 거 뭐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 덕담 하는 것보다. 아. 근데 악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덕담인 게. 네네. 그 이제 한 120일 되지 않았습니까? 120일 됐으면요.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알 거예요, 본인들이. 아,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직책을 맡았구나. 그래서 각종 이제 뭐 기업체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뭐 무슨 CEO 됐다가 아, 이거 역량이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그만두는 경우 허다합니다. 네, 너무 잔인합니다. 네, 네.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한번 국민들에게 화끈하게 물러나는 선물을 주시는 게 어떨까? 추석 연휴 끝나고 네.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상대방을 조금 면박 주고 그럴 때 제일 잘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엿입니다. 엿. 빅엿. 엿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느낌이 좀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덕담 비슷하게라도 한번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그만둬라 이런 거 말고? 아니 근데 사실은 가장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들의 인생이나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뭐 너무 네. 제가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나는 곧 죽어도 내가 할 말은 한다. 이 지금 확실히 제가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께서. 김정학 교수님. 예. 앞에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어떻게 해야 원래 되겠습니까? 저는 발언 안 하기로 하고 왔는데 저는 그 쌍리가 말씀하신 이재명, 쌍리가. 이준석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당신 일 잘못해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가 났는데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렵나요? 저는 대통령은 그건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저분을 믿고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3개월을 보면 솔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논문 홀라당 베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부인이니까 이제 뭐 그분은 저기 석사학위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부인 말씀. 윤 대통령 석사학위 있죠. 있습니까? 서울법대 서울법대 석사학위 석사학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전 박사학위가 있어요. 안 뺏기셨죠? 예? 너무 안 뺏기셨죠? 저는 한 450페이지 정도 썼어요. 이야, 근데요? 근데 안 뺏겼다는 거야, 뺏겼다는 거야? 저는 전혀 안 뺏겼죠. 뺏기더라도 다 각주를 달죠. 양심이죠, 이건 각주는. 근데 그렇죠. 어떤 분은 양심을 다 빼먹으셨다. 근데 각주 다니기가 진짜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인용 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다 써야 되잖아요. 이름 쓰고 컴마 찍고 연도 쓰고 컴마 찍고 어디에서 출판된 건지 써야 되고 몇 페이지 나온 것까지 써야 돼요. 그럼- 앞 밑에다가 각주를 다 달고 또 뒤에다 다 달고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그게 귀찮으면 학위를 따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수료만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덕담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솔직하셔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솔직하셔라. 솔직하시면 국민들이 조금 덜 못하더라도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럴 텐데 거짓말 하시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같아도 싫어하죠. 근데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뭐. 본인은 다 거짓말 아니라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세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날 그럼 곤란하게. 국민들이 왜 저렇게 67%가 부정적으로 보세요? 국민이 문제네. 그렇죠. 저는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을 바꿔야 됩니다. 67%의 국민을. 야, 진짜 그 말은 사실은 좀 우리가 뭐좀 자유롭게 편하게.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게 그런 거짓말들인데
빤한 어떻게 보면 거지만. 그냥 예. 별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은 소식을 나는 바빠서 못 봤어요. 이런 게 열받게 하는 이런 게 그냥 신문을 읽었다 얘기하면 되는 거 같고 왜 그런 거짓말을 쓸데없이 하냐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평생 습관 같아요. 그 검사 시절 때부터 그 검사들 그 조사할 때요 거짓말 진짜 많이 합니다. 왜 피고인들 자백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수많은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툭툭 그냥. 아니, 많이 당해 보셨어요? 제가 검찰 수사 얼마나 많이 받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제가 구속되면서 다 거짓말이야, 그냥 뭐 취조가 그냥 다. 경험이 예. 좀 있으시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사실은 그냥 병 던지고 나와야 돼요. 병 던지고? 예. 거기 병이 있습니까? 예? 취조할 때 병이 있습니까? 아니 병이 아니고 컵 같은 거요. 정말 제가 조사받을 때 정말 완전 거짓말을 엮는다는 걸 느꼈는데 설마 하고 갔다가 이제 당했는데 제가 그 구속돼서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치고 나와버려. 예.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소환 거부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검찰 신뢰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조사 못 받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검찰총장 이완석 후보자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뭐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완석 후보자가 한 말이 아닌가? 어쨌든 검찰에서는 뭐 오든 안 오든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검찰 관계자가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가는 거는 일부러 그냥 보여주기, 망신주기용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나도 깜짝 놀랐네. 배가 고파서 지금. 드시면서 하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갑작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그 순수한 수사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네. 사실 이걸 마냥 거부만 하는 것도 이게 방법이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판사판 그냥 생존 전략으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한번 전략적인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떨 때는 검찰에 가면 다 거짓말이고 말려든다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잘하면은 또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호불호는 뭐 선악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들의 생존 전략이겠죠. 저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어떤 그 추석 이후에 큰 충돌을 예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착잡할 뿐입니다. 뭐 그거 갖고 뭐 제가 술 앞에 두고 내가 그거 뭐라고 술 한잔 드릴까요? 술 한잔 여기 드려요? 많이 있어요. 술 좀 드리세요. 막걸리로 하실래요? 아니면 막걸리를 드세요 그냥. 소주 주세요. 소주. 윤석열 주로 갑시다 그냥. 셋인데. 왜 이렇게 자꾸 땡기지? 소주 잔은 없지만은 그냥 여기다 불까요 그냥? 부세요 그냥. 야, 소주가 나무하네. 근데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시대의 단상 같은데 예를 들면 검찰이 출석 요구했는데 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나요? 그거 강제조사 아니잖아요. 임의조사잖아요. 그럼 국민의 정황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로 따지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출석 요구하면 안 가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이 임의적으로 조사하는 거 내가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당한 거죠. 그걸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걸 왜 의총을 열어서 결정해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수사니까 안 간 거만이야. 상관은 없는데. 안 간 거만이야. 네, 의총에서 그걸 해가지고 본인이 결단하면 되는 거지. 네, 뭐 정치 탄압, 뭐 보복 수사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표도 남은 수사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밑밥을 또 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조금 좀 불만이 많을 수 아니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그런 본인의 또 전략이 있는 거지 뭐 순수하게 나 무조건 피의자 입장에서 가냐 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이 당대표잖아요.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또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도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의총을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검찰 그럴 소환 수 있는 출두 거 아닐까요? 문제로 사실 가장 이슈가 컸던 게 저 가로세로 연구소 멤버들이에요. 맞아요. 강용석, 김세희 멤버들인데 거기는 아예 안 나가요. 그렇죠. 체포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요. 계속 안 나가면 체포하잖아요. 그죠. 그럼 체포되는 걸 실방 찍어서 후원금 몇 천만 원 슈퍼챗을 털어요. 엄청나게 받아요. 문 부시고 들어왔죠. 네, 그때 한 5천만 원 털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도적으로 안 나가서 체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 그때 사실 저도 저는 사실은 검찰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안 나가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정말 순진하게 다 나갔구나. 그래서 안 나가도 되고 저 김용민 저 평화남 이사장은 네네. 나가서 아예 말을 안 했대요. 묵비권. 네, 묵비권으로 가능하죠. 그냥 안 해버렸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다 다잡을 했어 지금까지. 그게 나중에 협조를 많이 하셨네. 재판 가서 막 유죄 증거로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검찰 당했다 말을 안 해버리고 난 기소해라 재판 가서 깨겠다. 어제 그런 방법들을 써도 되는구나. 저도 요즘 많이 알았어요. 좀 조력을 해주세요. 아니, 변호사 근데- 조력을 받게 아니, 근데 해줘야지. 어쨌든 뭐 안 나가는 것도 자유긴 한데 한 3번 정도 안 나가면은 보통 이제 체포영장을 쳐가지고 강제 구인을 또 하긴 하죠. 그래서 네. 뭐 안 나가는 게 꼭 다 능사는 아닌데 뭐 나갔을 때 묵비권 쓰는 거는 뭐 본인의 건 방어권이니까. 변호사가 없었나 봐요. 그때 도와주는. 변호사랑 같이 원래 가면 이제 해주는데. 하도 많이 조사를 받으니까 그냥 변호사 없이 이제 막 그냥 단독으로 그러니까 가시죠. 실전 법률 배워서 막 갔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원래 보수는 좀 이제 검찰에 좀 이제 따라주고 이런 게 보수의 문화서 그냥 법원이나 검찰명을 잘 따랐고 주로 이제 진보 쪽이 막 덤비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은 되게 잘 따라줬거든. 근데 따라줬다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보수 인사 200명이 감옥 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끌려간 많이 거예요 그때. 갔죠.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일요시사라고 하는 보도 매체에서 나온 거였는데 뭐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있을 당시에 그 수사 담당하는 검사들이 예. 안 나오니까 계속 소환했는데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기사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했었었는데 윗선에서 막혀가지고 결국 체포영장 발부 못하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윗선이 누굽니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근데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어쨌든 김건희 여사도 소환에 부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번. 그럼 3번이면은 체포했어야죠. 그래서 이 체포영장까지 그래서 원래는 체포도 안 치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장 발부를 못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영장 그때는- 청구를 못했다는 거죠. 그때 문재인 정부 하였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문재인 정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에는 대통령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막혔다는 거예요. 아, 그 안 보셨어요? 봐놓고 뭐 또 뭐 기사- 민생 챙기느라고 못 봤다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국민의힘이 참 이게 호도하는 게 뭐냐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는 문재인 거 대통령이 수사하나요? 안 하지? 검찰총장이 지휘하에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대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네. 검사가 네. 마음 놓고 출석 요구를 하겠어요? 기소를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걸 막 뒤섞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물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물타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당시에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있었고 뭐 그 전에도 뭐 조국 장관 뭐 여러 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인사권도 행사하시고 또 장관들이 또 인사권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 또 어느 정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전에 그 실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또 법무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수사를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볼 수도 이게 그 있다. 대선 이렇게 봐요. 직전 아닌가요? 이 사안이? 네, 맞아요. 대선 직전에 네, 대선 선거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왜냐면 추미애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아니에요. 이 수사가 거의 그때 이제 막 진행됐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이제 김건희 소환 하나만 해가 제가 1월달에 막 소환한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 소환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3월달. 맞아요. 서면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이고 뭐고 이미 검사들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다 정치꾼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상 실제로는 별로 표체가 안 났지만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10% 가까이 차이가 났었어.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실제로는 차이가 안 났지만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눈치 봤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배팅 거는 거죠. 뭐 만약에 정권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정권을 초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걸 자꾸 정권으로 재단을 해버리니까 설명이 안 돼.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검사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3천 명의 검사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하나 인정할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있으니까 뭐 수사해도 처벌을 못 하는데 전 대통령 빼고서는 성역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면 조사만 이루어지고 수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그건 공평하게 뭐 소환에서는 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체포영장이 물론 없었지만 소환 어쨌든 했는데 안 왔다는 그 후문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도 엉망이었겠지만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자세도 사실은 상당히 엉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5층 열어가지고 나가니 안 나가니 결정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언론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너 서면 조사할 테니까 내놔라 한 게 바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엄청나게 제일 바쁠 때 아니었어요. 근데 3가지 건에 대해서 대답하라 해서 2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건에 대해서 26일 안 했다고. 곧바로 9월 6일 날 소환한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고. 게다가 어제인가요? 9월 6일, 어제가 아니 며칠 전이었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뭘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화가 많이 나. 검찰이 아닌데. 아, 나는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걸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9월 6일 날 와서 이거 해라.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곧바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이런 건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 정부가 잘하는 게 그건데 어떡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말은 그 정부는 잘하는데 그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공평하게 그럼 그런 거를 보도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언론이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왜 저렇게 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도 불편합니다 지금. 다들 불편해하시네. 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앞에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언론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불리한 거예요? 이 보수가 불리한 거예요? 진보가 불리한 거예요? 지금 언론판이. 근데 그 잘 모르겠어요. 언론의 생리상 소환에 잘 안 나갔다 이렇게 쓰기는 어렵겠죠. 언론사들이 이제 중립적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가 여러 개 또 있잖아요. 성남 FC 건도 있고 변호사 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게 제일 좀 작은 건이죠. 맞아요. 약한 그러면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나갔으면은 그 뒤에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추석연휴 끝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검찰 못 믿겠으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들 다 특검으로 넘겨라 그냥 다 포괄적으로 거기서 털겠다. 검찰 수사해서 기소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인정할 리도 없고 어차피 싸울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검찰 수사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단시키고 특검으로 넘기면 특검 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이 가서 하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쌍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럼 김건희부터 윤석열이 개입한 대장동 사건 그런 거 지금 박영수 특검이 개입했는데 그 슬쩍 지금 묻었고 가는 것 같아. 그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을 따지면 사부 아닙니까 사부. 네네. 그것도 따로 특검해가지고 쌍특검으로 가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떨까 그래요. 어차피 검찰 수사를 이제 응하지 않을 거라면. 깔끔하네요. 좀 깔끔하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특검 요건인데 맞아요. 특검이 공정성이 의심될 때 특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로 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좌동은 우원식이야. 그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서 수사를 받게 되면 원석. 시비를 당할 수가 있잖아. 그래 좋아, 알았어, 특검합시다. 숫자도 많은데.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특검까지 그냥 일사천리를 본인들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주장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너무 이제 특검에 의존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원석 총장 말씀하시는데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뭐 위에 소위 말하는 수뇌부들을 장악을 하더라도 밑에 있는 검사들 막 차장검사가 사표 쓰고 나가기도 하고 양심 있게 하는 검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특검부터 운운할 것은 아니고 일단 좀 수사는 지켜보고 그럼에도 저도 아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한 건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건 좀 교정해 나가면서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또 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런데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쌍특검이든 쌍쌍특검이든 해야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너무 특검을 초장부터 들이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순서가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이제 발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받는 거에 대응으로 김건희 특검을 들어간다 이거 안 맞거든 빈트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예. 먼저 내가 특검을 받겠다. 못 믿겠으니까. 그리고 못 믿겠으니까 김건희 검찰서도 못 믿겠으니까 양특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가 이재명 관련된 특검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요. 이재명 특검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거 전체를 다 전체를 다 그럼 특검 넘기라고 괜찮아요. 다. 그때 뭐 원래 상관 이재명 없어서. 대표가 특검 본인이 하겠다 얘기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한다 그게 그랬어요. 이슈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얘기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모든 수사에 대해서 국민한테 약속했죠. 성실하게 수사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선결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결돼야 되는 거라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건은 제가 봐도
검찰이 장난친 것 같아요. 이번 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건도 안 맞죠. 네, 변호사시니까. 제가 보기엔 요건이 안 맞는 것 무슨 같아요. 공직선거법 250조 얘기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안 전혀 맞는 말도 안 것 같아요.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들이밀어서 이건 장난친 거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도 설명은 성실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본인이 약속한 걸 안 지키면서 조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여론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쌍코피 터지겠네. 저기 이제 쌍쌍거네, 코피 터질 일은 그 코피 전략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망신 정치도 주의. 이제 코피 전략. 그게 뭐예요, 코피 전략? 코에서 피가 나. 쌍특검하니까 양쪽에서 코피 흘리고 망신 쌍코피 지그게. 먼저 피난 사람이 지는 건데. 그런 거야? 거기서 피나면 지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때려 죽이지 않고 커피만 터트려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 주고 끝내는. 아, 게- 그게 커피 전략이에요? 그게 외교적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코피 전략이란 말을 썼어요. 야, 그 별게 다 있네요. 이게 그럼요. 군사 용어 나오니까는 또 의미가 탁탁 와닿네. 근데 지금 커피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전면전처럼 보이지만은 한 측에서는 야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망신만 주고 슬쩍 들치지 않냐 그런 의혹도 나오는 게 어느 언론에들아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 아 지금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지지율 10% 이상 올릴 자신이 있다. 그거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지지율 또 끌어올린 다음에 들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이 수사를 자꾸 지지율 연구하면은 근데 이 제3자로 좀 둘 다 지지하지 않았던 제3자 볼 때는 이왕 붙을 거 전면전 하는 게 맞아요. 예. 다 털어서 끝장을 내야지. 서로 코피안 내고 또 끌어안고 또 가겠다? 그럼 전면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붙으면 안 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뭔 소리야.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근데 이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그런 식의 전면 전쟁이라는 거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거든요. 군사 전문가님. 사실은 막가는 판이고 이제 그게 공멸이지 뭐 거기에 뭐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죽기 억울해서 싸우겠다는 얘기지 이게 뭐 여기에서 무슨 그리고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전쟁이라는 용어가 막 남발되고 뭐 특검에 탄핵에 아유 추석 밥상머리 앞두고 아주 지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이제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네. 결국 막장이지 이게 무슨 뭐 여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수사니 뭐 소환이니 이런 용어에는 정치가 끼어들 용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항상 법조문들 쳐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아, 왜 잘할 줄 아는 게 그건데요, 그럼. 네. 소환만 잘하죠, 소환만. 정치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습득 능력이 좋으시니까 빨리 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덕담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덕담을 하시죠. 나 이게 또 덕담이네. 습득력이 우리가 좋다고. 이거 해줘야죠. 많이 지금 뒤에서. 균형 있게 해줘야죠. 왜 이래요? 자, 우리 신 변호사님 해보세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덕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덕담이요? 저 사실 제가 대선 때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라는 제가 당에서 그 대변인을 지내면서 특위 대변인으로 이름이 깁니다. 야, 그래서 진짜 이재명 별걸 특위라고 다 하는구나, 부르는데 진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계속 비판하면서도 이렇게 만나셨어요? 아니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매번 이렇게 기사를 보고 이게 그걸 싸우다 정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저는 대선에 또 한 번 도전할 만한 저는 자질도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선거를 지방선거 나와가지고 또 보궐에 출마해가지고 또 패배했는데 또 대표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책임 정치가 좀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됐을 땐 더 대권으로 전 더 멀어진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익을 봤을 때. 근데 불리하지만 그냥 하겠다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어찌 됐든 당의 대표가 됐고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좀 잘해주시기를 저도 좀 진심으로 응원을 그럼 드리고 응원 안 하는 건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그 이게 마음을 열어서. 덕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비교한다면 뭘 말한 거예요? 저희 응원 안 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좀 잘해주셔서 건강한 야당의 대표로서 한번 좀 변신을 보여주기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덕담해 주세요. 저는 요즘은 워낙 이렇게 아카이브가 많이 쌓여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 그전에 당대표가 아니었죠. 그건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부르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 국민이 부르면 나와야 된다. 당이 부르니까 나가서 이제 빨리 아빠로 나간 건데 은근히 말 잘해. 설득력이.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고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오늘 삐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둘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문 대통령은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이게 문제는 저는 본인이 얘기했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민생 우선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도 솔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본인이 싫으면 그걸 싫음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출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머뭇머뭇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예를 들면 감춰라. 그리고 바꿔라. 안 그러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야? 싸우면 좋은데, 딱 싸우면 좋은데, 너 뭐야, 싸우면 좋은데, 쟤는 왜 저래? 쟤는 이게 되게 예를 들면 오래가고 네. 문제가 되는 거여서 저는 그걸 바꾸면 제가 볼 때 저 정도 역량, 진짜 그야말로 성남시장에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으로 올라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고지가 남아있는데, 그거 조금 잘하면 되는데, 가끔씩 이게 조절이 안 돼. 당구의 삑사리 같은 거. 그치, 초코트도 좀 자주 하고. 그러니까 자세 교정도. 초크치를 잘해라. 이게 덕담이네요. 오늘의 말씀이. 저는 젊은 두 분 얘기를 듣다가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약간 좀 어두워진다, 슬퍼진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어느새 한국 정치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돼버린 겁니다. 네. 윤석열을 보면 이재명이 보이고 이재명을 보면 윤석열이 보이는. 그다음에 김혜경을 보면 김건희가 보이고 김건희를 보면 김혜경이 보이는. 이상하게 자꾸 이 대칭적인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쌍코피 전략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니체가 그랬잖아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과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이게 한국 정치가 프레이밍화되는구나. 이걸 초월하지 못하는구나.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난 그런 느낌이 조금 사람 마음을 울적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형이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뭐 덥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면 친구예요. 4살 차이면. 4살밖에 어딘데 그게. 그런가요? 좀 젊게 누가 많다는 거야 나이가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이가 몇 개란 얘기예요? 건늙은 애예요. 저는 머리에 꽃 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예. 어디 갔어 이 꽃? 꽃 어디? 여기 있네. 네. 자 어쨌든 변 대표님 또 덕담입니다. 이재명. 또 악담입니까 이제는? 이재명 씨는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 트위터 할 때 둘이서 그냥 계속 치고받는 걸 그 현직 성남시장이 그 농객이 깠다고 그걸 싹 다 민형사고소로 들어가서 법정 분쟁을 제가 7년 했어요. 7년을. 악연이신 거네. 예, 저만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한 수십 명 고소해가지고 저는 그랬을 때 기억이 나서 뭐 사실 이제 제가 매국노라 그랬던 거 이제 모욕죄 하나만 걸렸는데 나머지는 하고 야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아무리 상대 진영의 농객들이 까도 그렇게 고소만 하면 되는 거냐 생각했는데 좀 대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야당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제 지금 아마 이재명 팬들의 아마 절대 다수는 그 당시 이재명을 갖고 지금 볼 거예요. 그 파이터 막 싸움닭 같은. 근데 그걸로는 대통령 하기는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다시 직함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으면은 제1야당의 대표는 저는 싸움닭이 맞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제1야당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민생 챙긴다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각제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 현재 어쨌든 다수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빼더라도 더 많은 다수가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싸움닭 농객들하고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권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걸린 게 있어요. 이거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둘 다 걸려서 야 이게 대선이 왜 이러냐 욕먹은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판이 짜였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그러면은 결단을 내라. 예, 승부를 걸어서 둘 다 죽든 누가 하나 죽든 결단을 내줘야지.
그게 싫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나오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야 결단 어떻게 되는 내라는 아까 거야? 말한 대로 쌍특검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쌍특검. 네, 그때까지 가라. 갈 때까지 가라는 거죠. 그 얘기군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선도 한번 했고 지금 또 대표와 그 대통령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두 분 다 정말 비호감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비호감이 높기 그게 때문에 통계상으로 많이 그랬었죠.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때 다 그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 더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영 정치로 더 극렬하게 대립을 하는 건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고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예, 우울한 해결이 정말 측면이죠. 필요합니다. 예, 불행한 거죠 사실. 네, 어쨌든 덕담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죠 이 아, 주제는. 덕담 저도 안 했나? 네, 본인은 안 하셨어요. 이재명 아, 대표는. 그러시군요. 네. 옛날에 인사동에서 한번 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그때는 이제 성남시장일 때 네. 같은데. 어쩐 일인지 그래서 그러더라고 국방비 깎아서 복지해야죠. 그래 군사 전문가라서 그래가지고 예 이러는데 사실 그 진보 정권 때 국방비가 무지 올랐거든. 그렇죠. 이게 참 역설은 역설이라고. 제일 많이 오른 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올랐는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 때 반토막 났더라고. 그렇죠. 저 증가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도 제일 증가율이 높은 게 국방비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올렸는가가 이제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첫해 정부 예산 증가율의 70%를 국방부가 가져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생산적 복지가 5년 연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결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표 되자마자 좋은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좋은 선물이라고요? 한번 막 날라왔잖아. 날라와서. 뭐 출- 소환장 이런 출석하라고 거. 막 날라왔으니까 이제 국민 소환장을 발부하시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칭적인 균형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비전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싸움 딱은 야당 후보 대표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집권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을 맡았을 때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추석 땐 그 고민을 좀 하셔라. 좀 그 말씀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저 빼고 네 분의 이 덕담 아닌 덕담과 악담 막 섞여져 있는 것들을 잘 이게 들어봤습니다. 덕담인지 뭔지 내가 아직 못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난 듣다 보니까 야 딱딱. 전부 다 그냥 일단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또 정치인들이었나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고전적으로 맨날 얘기되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사실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준석, 윤석열, 사실 내지는 뭐 윤핵관, 뭐 국민의힘, 국바세 대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처분 신문길이 지금 14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속보. 추진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속보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맞는 것으로 지난번에 진짜 헤드도 너무 오전 오후가 다르네. 아까 박씨 얘기하다 정치로 넘어갔네. 이거는 속보가 아니죠. 며칠 전에 나온 그렇죠. 얘기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확정된. 원래는 박지선 오전 내내 지난 박수선 된다는 전제로 네, 떠들고 지난 왔는데. 국회 부의장이 아. 나왔었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뭐 포장마차인데 어때? 말을 여기 못하겠어. 왁자지껄 해야 돼. 어쨌든 국회 부의장 하셨던 이 박지선 전 의원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사하시고 정진석 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 변호사님 제일 네. 할 말이 많죠. 뭐 너무 많죠. 이거 밤새라 그래도 왁자지껄이죠. 한번 해보세요. 밤새 밤새 해보세요. 예, 오늘 한번 해봅시다.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일단은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기로 한 거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네. 하시는 건 축하드릴 일이고. 근데 부의장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현재 부의장 신분에서 당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이 그건 좀 이상하네. 예, 조금 이거는 뭐 우리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 하면서 과방위원장 하는 게 맞냐 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정청래 생각이 의원은 들고. 좋아하시겠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 뭐랄까요 당 내에서는 이준석 뭐 알레르기? 내 이준석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당의 복귀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논리 대 논리로 전공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한쪽은 논리를 말하고 한쪽은 비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면서
어설프게 이준석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 노출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당에서 말하는 위기의 근원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만 이준석 대표 보고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귀책자는 아니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그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표명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뭐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도 TV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근데 뉴스 이렇게 포털 열어보면은 이 대표가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거기에 기사가 막 도배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좀 여권의 좀 이런 세력 뭐 교체랄까 이런 좀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당내에 있는 초재선 좀 요즘에 그냥 초재선 구태들이라고 부르는데 초재선 구태의원님들은 어떻게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초재선 구태들은 갑자기 막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지워보려고 막 뭐 아무렇지도 않다 뭐 저거 별거 아니다 이러시는데 이거 거의 정신승리 수준에 저는 왔다고 봐요. 스스로.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진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소신이 더 있으십니다. 오히려 초성 같아요. 소장파 가고 소신파 같은데 비대위 잘못됐다. 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 뭐 지금 조경태 의원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병수 위원장도 그랬고. 근데 초재선 의원님들은 청와대랑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비대위 가보려고.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이 그런다고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대상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도 지금 신윤핵관이잖아요. 비대위 가는 건 잘못됐다. 탈법이고 꼼수다라고 이미 그 분명히 얘기했죠. 밝혔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질문이 오히려 있어요. 초재선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굉장히 우리 직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탈당파들이 주로 다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훨씬 선수가 높아요. 그래서 뭐 바른정당인지 뭔지 만들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란 그런데 분인데. 지금도 보면은 초재선들보다는 그 중진 다선 의원들이 오히려 개혁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관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왜 이제 초재선들이 주로 이렇게 개혁파를 구성하는 게 정당의 상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황교안 대표의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비슷한 게 탄핵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권한대행을 하더니 뭐 거기까진 좋아요. 법률상이니까.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이 당에 대표를 한 2년 뒤에 당을 접수합니다. 네. 그래놓고 공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했던 공천에서 초선으로 다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또 당시 수도권은 다 전멸했거든요. 수도권, 충청, 강원 다 전멸했는데 뭐 PK라든지 강원 일부에서 다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민심에 둔감한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또 안정적인 차기 그 당선을 위해서는 지금 자기 공천이 중요하지 당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재선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뒤바뀐 거죠. 상례적으로는 신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참 슬픈 하시는군요. 이야기네. 좀 네. 안타깝죠. 네, 안타깝니다. 아니, 근데- 황교안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공안검사 황교안 출신. 대표가 공천할 때 이제 보수 장애 진영에서 야 검사 출신답게 입 조용히 있고 권력에 빌붙는 애들만 공천한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당선된 자들이 지금 초선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근데 대부분. 대통령이 또 검사 출신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조건 입 조용히 하고 붙어야 되는구나. 그런 유형만 지금 돼 있는 거죠. 승진하려고. 그건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 맞아요? 네. 그 일리가 있습니까, 제 해석이? 아니 그런데 저야 그쪽 사정을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정당이 어떤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자기 치유 기능으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성격이 제가 안 한 좋은 가지 거예요. 사례를 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텐데 저 김대호 씨라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김대호 씨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좀 사람 말 이상하게 했다고 사회나 이런 정치적인 좀 식견 있는 이제 초선으로 이제 공천을 됐었는데 관악에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관악에 들어가서 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장애인처럼 힘들기 때문에 노인들도 장애인처럼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 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 노인을 장애인으로 비하했다 해가지고 폄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가줘야 되는데 황교안은 바로 날려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사고 친다고 날려버리니까 이른바 권력 해바라기들만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지금 초재선들 중에 관료들 내지는 검사들
또 네. 판사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네. 율사들이 많아요. 다 법을 아는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이 법원 결정 부정하고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은 저는 너무 좀 진짜 솔직히 말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오죽하면은 제가 뭐라고 지금 바로 세우려고 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신 지 아, 얼마나 그렇군요. 되셨죠? 저 들어온 지 한 3년 됐죠. 근데 3년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오래됐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희망을 가졌던 게, 뭐 이준석 대표 그때 뭐 존재가 없었고, 그러다가 뭐 김종인 대표가 막 서진 정책하고 그래도 당내에서 그립을 잡고 막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오세훈 후보 올릴라 그랬을 때 우리 당의 그 소위 말하는 구주류들이 안철수 후보 데려다 당선시키려고 그 난리를 쳤어요. 김종인 위원장 나가라고. 그런데 이제 꿋꿋하게 버텨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 만들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준석 대표 나온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네. 아유 되겠어?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너무 싫고 이재명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 때문에 파격적인 이준석 당대표를 카드를 쓴 거예요. 당원들이.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이제 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효용가치는 다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야, 진짜 재밌는 또 아, 얘기인데. 글쎄. 자, 어쨌든 그 당이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말씀 근데 좀 듣다 다이나믹하긴 보니까. 합니다. 예, 뭐 다이나믹한데 걱정이 돼요. 지금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세우려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하는 바로 거니까.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세워야죠. 볼 때 거긴 좀 암울해요. 왜 아무나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들이 없어요. 아 그건 맞아요. 민심. 수도권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할 수 없는 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공천받고 이기려고 하면 그게 가장 커요. 국민 이름을 대신해서 막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풍이에요, 무풍. 무풍. 무풍이에요. 그럼 계속 민심에서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이준석 당대표가 거기를 좀 알아서 바람을 만들었던 팀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용산이에요. 용산에 신핵관들이 등장하잖아요. 신핵관이요? 검찰 출신들이. 뭐 신주류지 뭐. 검핵관들. 이 사람들은 민심 잘 몰라요. 민심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 기계적인 여론을 적용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검사스럽게 하는 거. 둘 다 민심을 용산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민심을 모르니 누가 그거 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지율이 이해가 떨어지는 잘 거예요. 가요. 그러니까 깡패도 말이야. 원래 호남 주먹이 셌잖아. 그런데 호남에서 주먹 센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아, 그래요? 서울로 와서 거기서 그거를 조폭들은 전국구라 그래. 그죠. 전국군이 아니냐.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대한민국 주먹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법조 출입하면서 조폭 취재만 20년을 했어.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책이 출판되니까 전국의 교도소에서 편지가 다 와. 출소하고 만나고 야.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쓴 건 뭐냐 하면은 전국구로 이렇게 성장하는 신화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조폭 저 원로 하나는 저 주례만 600번 썼대. 예, 마당발이시네. 조폭 주례를? 그런데 과반수가 서울 와서 썼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국구가 됐다고. 이 정권이.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어느 날 종로 나갔다가 저 터진 거예요. 저 터지면 그러니까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폭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암흑의 시대가 열린 거지. 암흑의 시대가. 근데 지금 아무리 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현상하고 지금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상당히 이제 위험한데? 서울에 여기서 안 됐다 서울에 이거지. 지역구가 없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잘못됐다? 아니, 정당을 조폭에 비유해 좀 아니 근데 미안하긴 김종욱 한데. 교수님 말씀은 정말 네. 타당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 황교안 대표가 총선 말아먹었고 그때 그 원인들 때문에 지금 민심이 투영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노원 아닙니까? 가장 당선이 어려운. 거긴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달고 나가면 당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러면 이번에 대구 가서 기자회견한 건 다음에 대구에서 나오겠다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준석 아닙니까? 대표는 아. 뭐 종로를 줘도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데 소신은 인정해야 근데 돼요. 한번 잘 설명하세요. 그건 노원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근데 노원은 본인의 힘들어요. 뭐 정치적 소신인데요. 뭐 그거는 본인이 그럼 그렇게 계속 원에 있을 거예요. 이 원의 서러움 이게 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이 오는 건데. 그 옛날에 송철호 시장, 울산시장 뭐 7번 떨어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뭐 몇 번을 떨어지더라도 역사를 쓰겠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오히려 그런 스토리가 더 네. 통할지도 몰라요. 수도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수도권이 다 전멸당하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부산 쪽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여론이 지금 수도권 여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부산 상대 안 좋다. 부산이 지금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부산의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 근데 지지율이 PK 의원들이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 조경태 의원하고 조경태. 저 서병수 의원 등등이 그래도 PK 쪽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이런 총선 때 전멸 나간다 해가지고 그 역할을 좀 PK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과 여러분들이 역학관계가 좀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의 입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예.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침을 당하는 것 같아. 저는 나이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 그 친구들한테 상처예요 실제로.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옛날 책 나왔잖아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애똥 같은 얘기죠. 지랄합니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진짜 염장지르는 거지. 근데 그거 쓰신 분의 김난도 교수인가요? 그분 네네.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는 팍팍 박히는 상처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첫 강의를 개강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과도한 경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스스로도 경쟁이라고 하는 도구마에 갇혀 있는 상황. 그러니 누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또래들밖에 없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성세대랑 싸우겠어요. 못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찾는 게 어디냐. 남성은 여성을 찾는 거고. 여성은 싸울 데가 없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방법은 없다. 기성세대랑 싸워야 된다. 너희들끼리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뺏을 게 별로 없다. 그럼 뺏을 수 있는 거 기성세대랑 싸워야 되는 근데 거다. 2030이 정확히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주장하는 거나 지금 공정이에요. 상황에서 그 지금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한 기회를 주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공정한 기회를 줘봤자 능력주의라고 하는 아주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한테 가진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30이니까 30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일단 얘기 들어보고 얘기 그러니까. 들어보고. 자, 공정한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 능력주의라는 것하고 이게 섞여져가지고 우리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땡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원래 저래 말 잘해요? 원래 이렇게 말 잘하지 않았는데 사실 나 오늘 말씀 놀랐어. 잘하세요. 예. 이제부터 묵비권 행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0대지만 뭐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제 느낌은 뭐냐면은 사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라는 게 사실 인구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혼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아이 출산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반지하부터 시작했다.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 애를 낳고 6명씩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게 사람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기득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는 다 기득권 세대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권을. 근데 그분들은 지금 미래를 더 대비해야 되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와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좀 도전하고 싶고 이렇게 좀 들이받고 싶은데 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결정권자들만 바라보고 앉아있자니 당장의 인구 문제, 예를 들어 연금도 볼까요? 연금도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저희도 받는 거에 이론은 없어요. 이견은 없는데 저희들이 막 계속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내요. 근데 저희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럼 우리 뭐로 받느냐?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다 그럴까? 이게 막 이제 갑자기 허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낀 세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위에 잘해야 되고 아래 애들 다 끌어줘야 되고 할 거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오히려 지금 2030은 예. 우리보다 훨씬 낫지 상황이. 우리 근데 제일 그거 낫다고 불쌍한 할 사람 수가 없는 게요.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아니 부동산만 딱 놓고 얘기를 낀데. 해봐도 우리 낀 세대야 낀데. 우리는. 낀데. 아니, 물론 그래. 다 억울한 세대가 다 있죠. 세대마다 다 그건 있겠지만은 지금 세대는 어쨌든 지금 결혼을 못 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못 하는데도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해결이 안 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민 받아야 되고 더 이상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은 더 조절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혼 그런 못하는 두려움이 것까지. 네, 가슴이 먹먹하네. 근데 저도 그 정의당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어요, 그 당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자꾸 얘기하는 공간을 넓혀 나가다 보면은 문득 깨달음이 와요. 우리 세대는 광장 세대예요. 모든 투쟁은 광장 광장이고 정치. 왜 4.19 혁명 선언문 보십시오. 가서 자유의 종을 광장에서 난타하고 저 밀실에서 자학만 뒤집던 자도 우리들을 따른다. 6월 광장, 5월 광장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해방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걸 억압으로 보더라고. 그러면서 나의 안전한 공간과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또 그 맥락이 다르다고. 근데 자꾸 같은 제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근데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이 윤석열 여권 들어와서요. 아주 완벽하게 이제 딱 갈라지는 게 50대부터 20대까지, 60대, 70대까지 이게 두툼하게 갈라버렸어요. 예전에는 윤석열 여권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있는 40대가 가장 좌진보화된 세대였고 그 밑에는 20대가 좀 우경화된 거에서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가 높았죠. 지금 사실 이재명 씨보다. 근데 지금 40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가 나오는 상태고 20대, 30대도 거의 10% 초중반 오면서 20, 30대가 거의 지금 같이 뭉쳤는데 50대 이제 586 세대까지 오다 보니까 60대부터 완전 갈라지는 지금 세대가. 50대 얘가 통합되고 60, 70대가 통합되는 그런 흐름이 와버렸어요. 지금. 그 재편된 거잖아요. 재편된 선 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달라요. 예, 전 때보다 윤석열 정권 때는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40대가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아니 여론조사도 등을 돌릴 수 있었잖아요. 있는데 민주당에는 네. 윤석열의 등 돌린 거는 40대가 맞고 그 40대가 민주당 등 돌릴 수도 있겠죠. 그 윤석열 싫어한다고 40대는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윤석열 양쪽에? 싫어한다고 민주당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적 저 같은 사람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야, 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까지 이 뭐 고대나 뭐 동서양 부금에서 젊은 세대가 타락해서 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뭐 그리스든 로마나 젊은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다 망가져가지고. 오, 많이 나가네.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20, 30, 40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확히 보고 있는 거고 댓글을 보면요. 윤석열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이유가 거짓말 했을 때 애들이 폭발하더라고. 네, 노선이고 정치 이거보다도 아까 말한 사소한 거짓 이런 것들 돌아버려 이런 것들. 뭐, 대통령이 신문 거짓말한다는 안 거 보고서 인정해? 몰랐다. 그런 것들에 했을 때 댓글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거. 잠깐 저 30대에게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거짓말한다는 거 인정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잘 판단해야 아니, 됩니다. 제가 잘 얘기하면요. 판단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속이기 위한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건 그 확실한 문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거짓말까지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거 굉장히 비겁한 거죠.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민생에 매진하느라.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에 매진하느라. 네. 또 그런 말씀 안 다른 하셔야 정치인이 뭐든지 본인이 문자 그러니까 보내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반응이 60대 이상 가면요. 뭐 저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뭐 살면서 안 트로트가 하고 아니지. 우리는 뭐. 좀 이게 관용이 그게 있나? 보니까 50대 때부터 어쨌든 좀 진실 정직 가지고 싸웠던 세대 밑으로 올라갈 때 이제 그 이상은 뭐 잘 먹고 잘 살면 거짓말 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서 딱 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양분화가 심화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안타깝죠. 근데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 노인들이 타락하고 해가지고 나라 망하진 않아요. 네, 그 사람들 뭐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명분을 패스하는 거고 젊은 애들이 지금 타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미래에는 있다. 자, 60대 제일 가까우신 이렇게 나 미쳐, 내가 진짜. 나를 지금 때리려 그런 거예요? 어머, 나 나 무섭게. 미쳐. 아니, 그런데 저는 매주 어머니를 주말에 간병하느라고 제가 2년째 주말이 없어요. 간병이 나고 교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를 이제 밤새 간병을 해야 된다고. 어머나.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분이 이제 누워 있을 때 좀 뭐가 마음에 들까 하면은 이미자, 하춘화, 문주란 이런 걸 자꾸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어느 날 그 정서에 제가 훅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는 인생도 내가 보기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연하죠. 또 막상 듣다 보면 저런 거 고리타분한 거 이러면서 이렇게 틀어주고 하면은 김종대 방송은 안 듣는데 박지원 방송은 또 듣는데 간병가에 나 박지원한테도 안 듣는데도 밀린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오마이 TV에 박지원하고 저가 매주 주간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섭섭하잖아. 섭섭하네, 진짜 아니, 섭섭하네. 어머니도 그런가 하는데 조원진한테도 밀리는데. 조원진한테도 밀리고 죽겠어 아주. 네. 그런데 그분들 말투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뒤에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라도 틀어주면. 동숙의 노래. 예, 그러면 위로를 받고 그 소박한 거에 행복해 하는데. 근데 그거랑 이 거짓말이랑 무슨 관계예요? 대통령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인정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얘기하다가 지금 가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럴수록 자꾸 집착이 생기고 또 나라 이게 걱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 윤석열 지지를 많이 하신다 그래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데 윤석열 예. 대통령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거 아니 그게 그건 동의 여부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30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세대가 만든 거예요. 네, 자꾸 네. 세대로 구분짓는데 논리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밤에. 그 경쟁으로 지쳤다 그러는데 그 경쟁에 지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세대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건 뭐냐 하면은 네. 그거를 만들고 그렇게 강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차이를 느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태도는 배제입니다. 자꾸 우리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대론이라든가 이런 건 여론조사에서 인용하기엔 좋은 주제일지 모르나 결국은 그거는 그 프레임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을 낼 텐데 그러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게 실제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50대랑 60, 70대가 갈렸는데 결국 20, 30, 40, 50대에 끌고 가는 방향으로 60, 70대가 따라오게 될 거다. 네. 세대론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이것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저는 그 세대 통합론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가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거 다 동의하는데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권력이 아름답게 젊은 세대에게 전 이양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젊은 세대들도 또 정치 신인들도 기득권과 부딪혀야 저는 권력이 균열이 나고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뭐 권력적인 면에서야 뭐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름답게 그냥 자동으로 너가 해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저기 알겠어. 섹스피어의 헨리 8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네. 모든 아버지는 죽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실 안 죽더라고요. 오늘 왜 이러세요? 어떤 유훈이 되면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세대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기성세대가 양보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절대 없잖아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김종대 선생님 아들이 60대 근처시니까 그러고 신인규 변호사 저하고는 엄청난 투쟁을 하고 내적 투쟁하고 있는 게 당내 싸움하고 있죠. 저도 유튜브 업계에서 보수 꼰대들과 지금 사투를 벌여요. 아, 그래요? 조갑재, 정규재, 조원진 제가 사투를 벌여요 그쪽하고. 화이팅! 이게 세대 교체 여기는 문제거든요. 조원진 의원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아니 잘 계세요. 모르시니까 누군지 아니, 저는 이제 좌우로 정리를 또 이제 맞아, 좌우로 맞아. 왜 정리하래? 네, 좌우로 정렬하고 저 같은 있어요.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원로급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양보 절대 안 해줍니다. 예. 그건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야 드디어 이거 이제 참 어려운 주제인데, 2030, 이거. 2030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봤고요. 아 이제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늘. 이 조합 이대로 계속 할까요 앞으로? 자 이제 추석 명절 또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석 끝나면 전쟁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우린 전쟁한다. 참.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 가장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저보고 정치권에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저기 우리 신 변호사? 신 변호사가 정치권에 있는 거지. 저는 떠난 지 오래됐고. 네네. 그런데 자꾸 이 전쟁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데 전쟁은 자기 희생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목표는 승리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네. 타협을 하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은 멋있게 싸우든가 아니면은 진짜 결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진용을 갖추고 대우를 갖춰서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죠. 또 그런 면에서 의구심도 있고요. 그런데 의구심이라 함은? 예를 들면은 네. 아니 그냥 한 대 때리니까 티포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치가 좀 이렇게 자꾸 어떤 사법의 극단화 그 영역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거 이걸 정치라고 믿는 거 이러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기에는 약간 국민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지가 잘 싸워라. 네가 잘 싸워라.
근데 전쟁이라 이러면 다 동원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포권 선포해야 돼요. 동원령 선포해야 되고 계엄령 선포해야 되고 네. 이런 게 전쟁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국가가 너무 그런 면에서는 좀 치러야 될 비용이 크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추석이 되면 식구들끼리 모여 앉든 뭘 하든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찾아보든 딴 때보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신이 지향했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생각을 조금 모으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쌈나요. 각각 지지 맞아요. 바로 그 얘기요. 각각 지지하는 층들끼리 결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각각의 이 여론조사 같은 게 생각보다 좀 더 단단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층과 관련된 내용이든 단단하게 모여가지고 이 추석 전에 보였던 양상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 그게 얘기 아까 나오거든요.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나쁘지 않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 그 얘기가 그 지지 얘기예요? 올릴 수 있을 이제 모멘텀이 된다. 전쟁을 벌이면은.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벌써증이 결집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김종대 선생님이 계속 전쟁이다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 이제 해가지고 김한재 주관했는데 보좌관 했던.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윤석열 정권 취임할 때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구속해야지 산다는 거를 그냥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주장생 떠들었어요. 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지 지지율 올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과정이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움직였든 안 움직였든 이재명 그 캠프 쪽에서는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죽인다는 게 정당한 사법 집행이 아니고 이것들이 나 죽여가지고 뜰려 그러네. 이러면 이쪽도 전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 부분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집권 여당의 이 성분들이 원래부터 검사들이었고 할 줄 아는 건 잡아드는 것밖에 없었고 그 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보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은 전쟁이 벌어져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용병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용병.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용병료. 들어와서요. 이번에 한국일보가 조사하니까요. 보수 유튜버들 수익이 다 떨어졌어요. 아, 아 일단 정권 창출했으니까 이제 후원금 안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게 포만감. 있구나. 예, 다 빠져가지고 지금 1등이 저 진보 쪽의 새날하고 2등이 서울의 소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새날이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재판돼서 가세연도 무너지고 후원금 팍 주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전쟁 벌이고 난리 치는 게 전쟁이 벌어져야지 후원금 뭐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부와 여당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맞나요? 제가 볼 땐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냥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론조사 보잖아요. 네. 65% 정도, 65에서 70%예요. 네. 부정층이 50%에서 55%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다음에 10에서 15% 정도가 약간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매우 지지한다는 12, 13%, 약간 지지한다는 12, 한 15%. 그럼 동네 가보세요. 어떻게 지형이 펼쳐지겠어요? 그렇죠. 다 가면 욕하는 거지 윤석열. 추석 가면은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 근데 그래도 자기네끼리 좀 결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집을 해요? 뭐 결집 안 되나? TK에만 다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끼리는 네 분이 있을지언정 외환이 닥치면 외환하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잖아. 거기에 하나가 꼭 끼어 있어요. 부정층이 하나씩 끼어 있다고요. 부동층이. 아니, 부정층이. 부정층? 화내죠. 미친놈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부정하는 그게 사람들. 말이 돼? 니네가 뭐 잘했다고 니들끼리 똥떨 뭉쳐. 저는 추석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다? 저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그 용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놓고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완전 비과학적인 거죠. 검사들의 직관. 그 직관적으로 검사들의 말하는데. 직관? 검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뜬 게 두 번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수사로 잡아낸 거하고 조국 친 거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기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누굴 잡아 넣어야지 올라간다는 거밖에 이재명을 쳐서 딴 게 없는. 네, 그 그게 얘기예요. 이제 작은 네. 전쟁이 이준석과 전쟁이고 큰 전쟁이 이정명 전쟁인데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거밖에 할줄 몰라요? 그 망치를 든 사람은 세상이 다 못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아야 되는 보니까, 박아야 돼. 아니 제가 좀 볼 때 물어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결집할 쪽은 다 결집했어요. 지금 결집할 땐 다 결집은 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정 여론이 지금 70%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째.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사람들이 비호감이 생기고 비호감이 생기면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다 하나하나씩 싫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보러 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 소탈하다. 그때 대통령 지지 50%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보가 좋아 보이는 건데. 좋아하진 않았지 우리가. 아니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럴 네.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서민 그때는. 행보 내지는 이렇게 소탈 행보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디 시장을 가거나 어디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고 한 명 움직이면은 경호팀 출동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워낙 먹방을 많이 찍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경호들이 너무 많이 계속 붙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정층이 고착화된다라는 것이 정권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담이다. 거고 저는 지지층 이게 반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15%는 올라가요. 너무 국바세 입장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국가수 입장이 아니고요. 당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의 지지 기반 아닙니까? 원래는 세대 연합을 통해서 양쪽이 힘을 모아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정권을 운영할 때는 한쪽 측만 의지해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뭐 극우 유튜버가 들어갔다, 누나가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의 기조만 바꾸고 초심만 회복을 해도 제가 예언하는데 10%는 올라갑니다. 제가 여쭤보면 되겠냐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그러니까 건데. 지금 너무 구애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몰라 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일단 빨리 죽인다. 최대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아니요. 이준석을. 이준석을. 그래서 죽이려다 더 깨운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초심으로 가면 초심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초심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러니까 초심 자체가 초심이 죽이는 거야? 권성동은 연말되면 지지 올 거라고 검사들의 초심이 얘기하고 원래 그거잖아요. 여기는 초심으로 돌아오면 지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안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표를 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속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넣었는데 그런 기분을 실제 느끼는 겁니다. 그런 배신감 내지는. 그래서 양들구용 얘기를 계속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구용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걸 당에서는 또 개고기에 비유했다, 또 개에 비유했다 이러니까 더 혈압이 오르는 거죠. 아, 그럼 손 내밀면 손 잡아줄 거예요? 아 저는 잡습니다. 아니, 이준석 당 대표. 아니 이준석 잡죠. 대표가 왜냐하면- 내가 달걀이냐 나를 왜 품냐 이랬잖아요. 모욕적이다고. 아니, 그건 이제 품는다는 얘기는 이 대표가 잘못한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마치 품어준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기분 마치 무슨 나쁜 거죠. 앙탈 부린 것처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잡을 생각이 있는 게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든 또 우리 집권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성공을 시켜야지 국민들한테 이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저희가 뽑아놓고 뽑아달라 해놓고서 잘못하니까 막 비판만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고. 아니 되겠냐고요. 윤석열 대표가 그러니까 손을 내밀겠냐고.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회복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나는 그 여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원래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때 후보 시절에. 그런데 막 국민의힘 중진들이 찾아가서 윤석열 후보한테 안철수 납치라도 해오십시오. 뭐 해도 눈도 깜짝 안 했던 사람. 그렇지. 예.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음. 그 대선 4차 토론회 하는 날 있잖아요. 그 전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한테 지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하나 나왔어요. 이때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왜 저기 후보 단일화가 그 대선 TV 토론하고 그 심야에 됐어요. 밤중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전략은 윤석열,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안철수한테 순정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심야에 의총 열어가지고 안철수가 얘기한 정치개혁을 그걸 당론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안철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거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 어떻게 됐을까? 천지가 TV 토론 개벽했지. 끝나니까 예. 전혀 예상 못했고 안 됐다 그러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시점이 있긴 있어요. 내가 그때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양반이 이게 네. 그 사무라이 칼제비인데 어떨 때 그 칼을 내려놓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려놓는 그때는 척만 손 했다는 잡았는데. 내려놓는 척만 했다는 이준석도 거지. 끌어안고 막 와 이랬잖아요. 티 같이 입고 어. 지나고 나니까 어. 한 번, 두 번 믿은
두 번까지 믿어 근데 사람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또 바뀌어 좋은 아, 방향으로 근데 바뀌면. 그쪽에 지금 윤석열 쪽의 큰 전략은 이준석과 손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박주선 이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주선, 김한길 이쪽 통해 가지고 국민중에. 저 민주당의 저쪽에 저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거기랑 지금 손잡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쪽은 아예 제끼는 거고. 이준석은 무조건 퇴출이야 내가 봤을 심지어 때는. 저 극보수 그 윤석열 만세부는 태극기까지 치겠다는 게 드러난 게 안정권을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모욕죄로. 예. 예, 그래서 태극기 세력까지 지금 토사구팽 시켜버리고 저쪽으로 간다. 민주당 저쪽이랑. 그쪽 지금 근데 다행이에요. 그쪽이 힘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력들은 아닌데. 아니 안정권 씨 이런 분들은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제가 볼 때 거니까. 그런 호남을 진짜 모른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호남을 그분들이 진짜 호남을 모르는구나.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호남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손잡는 모양새를 띠게 되면 더 기분 나빠가지고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망하는 하여튼 수죠. 뭐 계산은 제가 볼 때 그쪽 계산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오늘 얘기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구나. 왜 이래요? 말 제일 많이 오늘 너무 재밌게 잘해놓고. 자 윤핵관이 지금 퇴출당하고 있다. 거리두기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번에 내가 1등 공신이다라고 말했다가 내가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비대위 끝나고 나면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아까 용산에 있는 검핵관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지금 윤핵관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윤핵관. 그러니까 소위 구윤핵관. 말하면 또 신윤핵관, 장제원, 신윤핵관 있고.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죠. 네. 그분들은 이제 뭐 거리를 본인이 두는 건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끊어내서 거리가 더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세력 변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초재선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윤핵관이 되겠다고 자처하신 분들 내지는 또 차출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윤핵관 뭐 친윤 비윤 막 이런 식으로 어제 그 박수영 의원은 뭐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거기에는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뭐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의 인위적인 세력 교체 가지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러니까 위기 생각합니다.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좀 마음이 떠난 것 같아.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일 처리를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한 칼에 해결이 안 수습도 되고 못하고. 오히려 당만 시끄러워지고 내 지지도만 떨어지고 이게 내가 보기엔 대통령의 지금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검사들이 일하는 스타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스스로가 나 아무것도 임명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게다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잘린 사람들이 다 장제원 라인이잖아요. 게다가 장제원 라인에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그쪽으로 흘리는 게 지금 드러나서 매우 진노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층적으로 다층적으로. 저는 장제원도 알았을 거다. 뭘? 집권하면서부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인사로 찐밥 먹었잖아요. 아들도 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인사랑 세게 찐밥 먹었고 뭐 모든 내용들이 들어오는 게 보면 나의 결정 정보 라인과 다른 라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장제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네. 그럼 본인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거리를 일정하게 뒀다고 봐요. 저는 거리를 두는데 내가 이걸 장악하려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도하게 이제 오버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 확인 안 되는데 서초동이 돌아가고 있다. 서초동은 이건 확인해도 서초동이 돼요. 어떻게? 서초동 돌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검사 라인들. 지금 그냥 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건에 개입해서 그것들을 튼다. 그러니까 네. 그 무서운 명부가 있는 거야. 조사하고 있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윤핵관, 그러니까 정윤핵관, 정치하는, 그다음에 검윤핵관, 플러스 서초동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요 옆에 이제 그 있죠. 저기 이준석, 유승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검윤핵관이 서초동과 결합해서 적어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나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대통령이 윤핵관을 멀리하는 쪽으로만 계속 보고 있지만 나는 그 반대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만 계속 의지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원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완전히 진정성 있게 한 형제로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도 원래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플랜 B를 생각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는 나중에 오히려 이재명과의 싸움보다는 윤핵관과 내지는 뭐 국민의힘의 이 정치 세력과 대통령 간의 싸움으로 오히려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복잡하네. 그게 표면화되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김무성 문제하고 이명박 문제가 예, 그 양쪽 보스 문제가 걸려 있죠. 이분 계속 날라갔죠. 저 김무성 씨가 그 민주평통 그 비서장 됐다가 네, 그냥 그 바로 날라갔죠. 철회됐잖아요. 그 황당하더라고. 네, 그게 근데 별로 이제 윤핵관이라는 라인들이 좀 장재원 라인이 곧 위에 김무성 라인이 연결되고 또 그 위에 이명박과 연결돼 있는데 김무성 날라갔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안 시켰잖아요. 9월 28일 형집행정지 3개월 만료인데 이번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좀 한동훈 장관이 정경심 교수 뭐 그런 거 뭐 형집행정지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명박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그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요. 그럼 이제 이른바 아까 얘기하는 여의도 윤핵관과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직 덜 끝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지금 안 합니다. 우리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요 윤핵관과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대통령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들도 플랜 B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 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 왁자지 걸 다시 할 때 그때 얘기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팩트들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보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정세 분석하고 아니, 시간이 모여서 딱 좋은 얘기예요. 예. 아니 어디서는 고급 정보를 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린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도 우리를 사랑해달라는 거 잊지 말고 네,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